죄송하지만 지금 고객님께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주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시중은행. 평생 폐지를 주워 모은 쌈짓돈을 입금하려던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가 이 차가운 한마디와 함께 문전박대당했습니다. 노숙인 특유의 냄새와 남루한 행색을 이유로 주변 고객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은행 지점장은 최소한의 업무조차 거부하며 할머니의 퇴장을 종용했습니다. 체념이 뒤섞인 눈빛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 하지만 그날 밤 은행 직원이 이 굴욕적인 상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롱하듯 게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으로 변합니다. 은행의 비인간적인 차별을 규탄하는 대중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한 언론사가 박순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정체를 보도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10시경 낡은 옷차림의 한 할머니가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해진 청가방을 들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어딘가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은행 로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객들이 앉아 대기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에어컨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고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코를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표정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기색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정장 차림의 남성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고 그 옆에 여성도 핸드백으로 코를 가리며 멀찍이 떨어진 좌석으로 이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반응들을 모두 알아차렸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가만히 앉아 자신의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익숙함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청가방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직원 2명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며 힐끔힐끔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상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고 그 남성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한 중년 여성은 직원에게 다가가 뭔가를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대기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갔고 사람들의 시선은 은연중에 모두 할머니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면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으로 잘 다려진 와이셔츠에 네이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드러나 있었고 할머니에게 말을 건넬 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오늘은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다음에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민원 때문에
더 이상 대기실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그의 태도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멀찍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고객들 중 일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일어났고 손에 들고 있던 청가방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한 달 동안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들과 무거운 동전들이 가방을 묵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은행 밖으로 나서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문이 열렸고 공기청정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평소의 업무로 돌아갔고 고객들도 다시 자리에 앉아 번호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은행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존재는 금방 잊혀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한 젊은 직원이 무심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익명으로 오늘 있었던 일을 가볍게 풀어냈습니다. 냄새 때문에 할머니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고 다소 조롱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공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고 공공장소에서 최소한의 에티켓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노인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옳으냐고 반문했고 또 다른 이는 그 할머니의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쫓아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 게시글은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댓글은 수백 개를 넘어섰습니다.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고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 게시글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뉴스 매체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은행을 비난하는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이 고객을 외모와 냄새로 차별했다고 분노했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은행 본사는 급하게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이미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홍보팀은 긴급 성명서를 준비했고 법무팀은 가능한 법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사태를 진정시키고 은행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일부 고객들은 계좌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한 지역 언론사 기자가 놀라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주운 폐지와 고물을 팔아 모은 돈을 꾸준히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자 할머니였고 지역사회복지관과 고아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기자는 복지관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박 할머니가 지난 10여 년간 매달 작은 금액이지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기부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하루 한 끼로 버티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자는 박 할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확인했고 정말로 매달 빠짐없이 일정 금액이
고아원으로 송금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그 꾸준함과 성실함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은행의 잘못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지, 얼마나 쉽게 약자를 외면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주요 방송사에서도 특집 뉴스로 다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선행에 감동했고 동시에 그녀를 냉대했던 우리 사회의 모습에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앞에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해당 지점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시위대는 피켓을 들고 은행의 사과를 요구했고 일부는 은행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박할머니의 과거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던 가정이었습니다. 가게는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고 박할머니는 친절한 성격으로 이웃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비록 여유롭지는 않아도 가족 모두가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고등학생이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게 운영도 어려워졌고 남편의 치료비로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깨끗한 옷을 입히고 도시락도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무사히 성인이 되었고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큰아들은 지방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작은 아들은 해외로 나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박할머니는 홀로 서울에 남았지만 아들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아들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명절 때마다 찾아오던 아들들이 어느새 1년에 한 번, 그리고 2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아들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들의 삶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데 늙은 어머니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연락이 뜸해져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겨도 아들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박할머니가 살던 월세방의 건물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했지만 보증금도 월세를 낼 여력도 없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작은 아들은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처음 맞이한 노숙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그녀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고 고물상에 팔아 하루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날이면 그곳에서 식사를 해결했고 밤에는 지하철역이나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했습니다. 거리에는 그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로부터 노숙 생활의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어디서 잠을 자면 안전한지, 어디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겨울을 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박 할머니는 거리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일했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운 폐지를 팔아 얻은 돈 중 일부를 떼어 지역 고아원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에 불과했지만 그녀에게는 하루 생활비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부를 한 날에는 저녁을 굶어야 했고 때로는 이틀을 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린 생명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처음 박 할머니를 만났을 때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낡은 옷에 구부정한 자세로 고아원 문을 두드리던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꼭 쥐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써달라는 말과 함께 돈을 내밀었습니다. 원장은 처음에는 받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할머니의 처지가 너무나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있었으며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살 만큼 살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있으니 자신보다 아이들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박 할머니는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금액은 항상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폐지값이 좋을 때는 조금 더 많이, 힘든 달에는 조금 적게 가져왔지만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원장은 할머니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을 챙기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과 희생을 원장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도 박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숙인들이 불평을 하거나 음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때도 박 할머니는 늘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정리했습니다. 복지사가 할머니에게 왜 그렇게 기부를 계속하느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다고, 그러니 이제는 자신이 그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복지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할머니는 그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지사는 그날 이후로 박 할머니를 특별히 챙기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따뜻한 옷을 준비해 주었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자신은 괜찮다며 다른 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의 노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폭염에 시달렸고 겨울에는 혹한에 떨어야 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팠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의료비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한 끼라도 더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씻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가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목욕시설을 이용했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옷도 제대로 빨아 입을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구석진 자리에 앉았고 식당에 들어갈 때도 가장 외진 곳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웠고 때로는 노골적인 혐오의 표정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였고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던 자신이 이제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박 할머니가 은행을 찾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돈을 조금씩 통장에 저축해두고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기에는 위험했고 언젠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돈이 고아원으로 전달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한 달간 모은 폐지값을 입금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1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그 돈이면 아이들에게 겨울 옷을 사줄 수 있고 학용품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문턱을 넘는 순간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코를 막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그녀가 들어오면 손님들이 나간다며 쫓아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할머니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다음 기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슬픔이 쌓여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쫓겨난 후 박 할머니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입금하려던 돈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가면 되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 서글펐습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며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그 풍경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할 뿐이었고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손에 빵 하나를 들고 있었고 망설이는 듯 하다가 박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아이를 바라보자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할머니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한다고 가르쳐줬다며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 순간 박 할머니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곧 엄마의 부름을 받고 달려갔고 할머니는 그 작은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빵을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빵은 그 어떤 음식보다 달콤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었고 세상이 아직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은행 본사는 급하게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점장은 즉각 해임되었고 관련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은행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박 할머니를 찾아 사죄하고 싶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인 조치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은행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고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은행의 주가는 급락했고 경영진은 비상대책회의를 연일 열어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책임자 문책이 논의되었고 일부 임원들의 사퇴설까지 나돌았습니다. 단순한 고객 응대 실수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로 번진 것입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인터뷰를 요청했고 기업들은 후원을 제안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박 할머니를 돕고 싶다며 성금을 모았습니다. 어느 대기업은 아예 평생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한 부동산 회사는 아파트 한 채를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 할머니는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주로 활동하던 지역을 수소문했지만 마치 사라진 것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들도 며칠째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소동 때문에 할머니가 더 깊숙이 숨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일부는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관심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다른 이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거리로 나가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고 SNS에는 목격담을 요청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한 시민이 서울역 근처에서 박 할머니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이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고 과연 박 할머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폐지를 줍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사가 다가가 말을 걸자 박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지사는 할머니에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움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쏟아진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조용히 폐지를 줍고 아이들을 돕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주목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사는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할머니가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한 일들에 보답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건강하게 지내야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득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도움은 최소한으로 하되 그 외의 성금은 모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지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복지관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어색해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 박 할머니는 지역 복지관의 도움으로 작은 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잠자리와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가지와 생필품을 보내왔고 기업들은 생활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여전히 아침이면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예전처럼 노숙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제때 씻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도 예전만큼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로 얻은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작은 책상과 침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안전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그녀의 삶을 조명했고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박할머니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나눔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진정한 선행은 큰 금액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할머니를 본받아 작은 기부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봉사 동아리를 만들었고 직장인들은 급여의 일부를 정기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들은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청소년들은 주말마다 노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박할머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의 물결을 일으킨 것입니다. 고아원 아이들도 박할머니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익명으로 기부해왔던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먹던 밥, 입던 옷이 한 할머니의 헌신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박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할머니에게 연락을 취했고 박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아이들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할머니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름 없이 도와왔던 아이들을 직접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박할머니가 고아원을 방문한 날 아이들은 손수 만든 카드와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서자 아이들은 일제히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왜 자신도 힘든데 우리를 도와줬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부를 계속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힘이 난다고, 너희들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할머니에게 안기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박할머니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소가 자신이 살아온 이유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고아원에서 보낸 시간은 박할머니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렀고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밥상을 마주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주 놀러 와달라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이고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고 한 명 한 명과 포옹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할머니의 가슴에 전해졌고 그 온기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고아원을 떠날 때 아이들은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었고 할머니도 돌아서면서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편 박 할머니를 쫓아냈던 은행은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계좌 해지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은행 측은 거듭 사과했지만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행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성의 의지를 보여야 했습니다. 우선 모든 지점에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과 공감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박 할머니가 기부해온 고아원을 비롯해 여러 복지시설에 대규모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장기적인 후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은행은 매년 수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기부하기로 약속했고 노숙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금융 상품도 개발했습니다. 이자 없이 소액 대출을 해주고 통장 개설 시 어떤 차별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은행장은 다시 한번 박 할머니를 찾아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했지만 복지관 관계자의 설득으로 결국 만남에 응했습니다. 은행장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들의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할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은행장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용서했다고, 다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장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정식으로 VIP 고객 자격을 드리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평범한 고객으로 대우받으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장은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날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나섰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노숙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지침을 만들었고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노숙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와 쉼터가 확충되었고 의료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박 할머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는 노숙인 인권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일 내보냈고 학계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거리에서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의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거리로 나가 폐지를 주었고 그 돈을 모아 기부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주말마다 박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우며 이야기를 나눴고 주부들은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한 사람의 할머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활동하는 봉사자들은 점점 늘어났고 그들은 스스로를 순자 할머니 봉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거리를 청소하고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봤습니다. 박할머니는 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한 시상식에서 박할머니는 올해의 나눔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석을 고사했지만 주최 측의 간곡한 요청과 아이들의 설득으로 결국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 선 박할머니는 어색해하면서도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진정한 영웅은 매일 묵묵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행사에는 박할머니가 도왔던 고아원 아이들도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은 무대 위 할머니를 보며 손을 흔들었고 박할머니도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와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시상식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다시 한번 박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박할머니는 복지관 직원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두 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게 된 아들들은 뒤늦게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불효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아들들을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은 그동안 사업이 어려워 연락을 못 드렸다고 변명했고 작은아들은 해외 생활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저 아들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이곳 사람들과 아이들이 있는 이곳이 더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자주 연락하고 가끔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고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하고 계신 기부 활동에 자신들도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아들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아들들은 그날 이후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고 고아원에도 함께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작은아들은 해외에서도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할머니와 은행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겉모습과 경제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지,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나눔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신입사원 교육에 이 사례를 포함시켰습니다. 박할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도 출간되어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해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박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거리로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를 따르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리를 걷고 어려운 이웃을 돌봅니다. 주말이면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면 달려와 안기고 할머니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행복해합니다. 그녀에게 아이들은 잃어버렸던 가족이고 삶의 의미이며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할머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이들은 할머니를 위해 카드를 만들고 할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박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지 않았느냐고, 원망스럽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들었고 외로웠고 서러운 적도 많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났다고, 자신의 작은 도움으로 누군가가 행복해한다는 것이 삶을 계속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할머니는 기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우는 것 없다고,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그날의 인터뷰를 기사로 작성했고 그 기사는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댓글에는 박할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겠다는 다짐들이 가득했습니다.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배움이 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박할머니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이웃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넨 적이 있는가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박할머니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날 은행에서 쫓겨났던 순간 아마도 박할머니는 또 하나의 거절을 경험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익숙한 냉대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그녀의 숨겨진 선행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싹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전환점이 될 수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박할머니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은행은 그날의 일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박할머니를 초청해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고객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더 이상 외모나 경제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모든 고객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깁니다. 박할머니는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원망이나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원들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들의 업무 자세를 되돌아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기업들로도 확산되어 이제는 많은 회사에서 비슷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과 학자들이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약자에게 그토록 냉정한가? 왜 겉모습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현대 사회의 각박함과 물질 만능주의를 원인으로 꼽았고 다른 이들은 교육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작은 실천과 꾸준한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사건을 박순자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한 개인의 선행이 사회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 집단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효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고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는 박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하는 편지들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사람들, 작은 기부를 시작했다는 사람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고 또 책임감도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편지 중에는 외국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박할머니의 이야기가 국제뉴스로 보도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박할머니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간다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중 몇몇은 박할머니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커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 여자아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박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고 싶다고 했고 한 남자아이는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아원을 졸업한 몇몇 청년들은 이미 사회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고 박할머니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의 순환이고 박할머니가 꿈꾸던 세상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박할머니가 은행에서 쫓겨났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을 기념해 은행과 지역 복지관, 그리고 고아원이 함께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박할머니의 이름을 딴 장학금이 만들어졌고 매년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행사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가 이제는 따뜻한 미소와 격려로 바뀌었습니다. 행사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들은 모두 박할머니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물론 전국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행사 장면은 당일 저녁 뉴스의 메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자신은 거리 벤치에서 또 하루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따뜻한 방이 있고 매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오히려 전환점이 되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고난은 결국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어린 두 아들이 서 있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들입니다. 박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에게 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요.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이웃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그 주민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할머니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고아원 아이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왔다며 안겼습니다. 박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학교 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께 손을 흔들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박할머니는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수고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낯설지만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더 이상 회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한 카페 주인은 할머니를 안으로 초대해 커피를 대접했고 빵집 주인은 갓 구운 빵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친절에 감사하며 받았지만 이것들을 혼자 먹지 않고 복지관으로 가져가 다른 어르신들과 나눴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 그것이 할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박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며 가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삶은 참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을 볼 수 있고 가장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공원에는 다른 노인들도 앉아 쉬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뉴스에서 봤다며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자신은 특별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그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젊은이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거리를 걷고 어려운 이웃을 만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 미소는 모든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표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할머니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고 오늘은 어디로 갈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있어 세상은 아직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할머니는 여전히 매일을 살아가고 있고 매 순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고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가진 것이 적다고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실천에 있다는 것. 박할머니는 말이 아닌 삶으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타인을 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그날 은행에서 쫓겨났던 순간은 박할머니에게도 우리 사회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부와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은행은 초토화되었지만 그 폐허 위에 새로운 가치가 세워졌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진정한 나눔의 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는 그날, 그 변화의 씨앗을 뿌린 사람 중 하나로 박할머니가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는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바꾼 진정한 영웅입니다.